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드릴 강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고 텍스트는 조금 다른데 크게 보면 사실 뭐 비슷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공존상의 원인과 치유. 사실 너무 거창한 주제라 제가 이걸 전부 다 다루기에는 사실 어려움이지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전체를 잠깐 미리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개인과 사회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의 현실 문제를 키우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병드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치유책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신분석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학문들이 진지하게 문제를 다루지만 정신분석은 특별히 인간 발달과 정신병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병리학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과의 이면이 이제 정신병리학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 분야는 정신분석이 그래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정신분석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한 책에서 사례 하나를 이제 복사해 왔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도착증 사례라는 게 있는데 좀 프랑스 사람이 있으면 좀 적나라한 사례이지만 우리 현실에 딱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뭐 불행하게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겪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이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제 확상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기보다는 이 사례를 한번 같이 들으면 정신분석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프로이트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여성 분석가가 있습니다. 청바지로 유명한 칼빈 클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클라인을 쳐보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 클라인이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멜라니 클라인은 검색이 안 되고 칼빈 클라인만 검색이 되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제 안타깝죠. 뭐 칼빈 클라인도 좋은데 저도 청바지 오늘 입까지는 청바지 좋아하는데 이 청바지에 좀 밀리는 것이 살짝 안타까워.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의 한계를 멜라니 클라인이 이제 어떻게 잡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갖고 온 텍스트와 여기 나눠드린 텍스트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이걸 찾은 다음에 이걸 찾아야 돼서 살짝 시차가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인간 발달을 좌우하는 우와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돌아가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유아 아동기까지의 그런 그 발달 과정에서의 적절한 양육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큰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훌륭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5살 미만의 그 아이들이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니까 결국 가족의 문제가 되겠죠.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 요즘은 뭐 핵가족이니까 넓은 의미의 대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결국은 건강한 개인을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이제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정신병리학이 무엇인지 이제 큰 개관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인간의 발달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정신분석에서는 오이디푸스기와 전 오이디푸스기 전 오이디푸스기. 오이디푸스기는 3살에서 5살 그리고 뭐 프로이트가 좀 시간이 지나서는 2살 정도. 그다음에 전 오이디푸스기는 0세부터 3세. 사실 뭐 3살이냐 2살이냐 그 미묘한 차이가 이제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정신분석의 역사에서는 이 오이디푸스기는 프로이트가 주로 이야기했고, 근데 프로이트는 굉장히 정신분석의 창시자고 아주 천재적인 이론과 있는 인상가였지만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이 전 오이디푸스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해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 꼴되는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여성 분석가가 전 오이디푸스기를 이제 연구하면서 정신병의 문제를 이제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정신병리를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들어봤던 큰 정신병리적인 그런 현상인데, 정신병은 뭐 대표적인 것이 정신분열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착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인상들을 갖고 있죠. 바바리맨, 노출증, 그다음에 뭐 자꾸 남의 방문을 들여다보는 뭐 관음증이랄지, 사디즘, 마조히즘, 그다음에 아주 최악의 극단적인 형태의 사디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그 연쇄살인범이라고 하죠. 연쇄살인범도 대개 경우에는 이제 도착증입니다. 연쇄살인범이 도착증인 이유는 정신병은 사실 이성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가지 않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죠? 이성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미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범죄는 범죄이지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대개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이제 분노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나쁜 의미의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병보다도 도착적인 어떤 그 분노의 폭발, 묻지마 살인 같은 거, 그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신경증은 사실은 심각한 정신병리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신경증자입니다, 그죠? 누구나 약간의 우울증과 불안증은 다 갖고 있고, 또 마음속에 좌절이라든가 어떤 불만족, 또 뭐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에 따르면 신경증은 비정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상이기도 하다. 신경증도 없는 정말 도인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존재한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 정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할 뿐이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신경증은 사실 다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학에서 신경증은 이게 사실은 정도차의 문제로 다룬다는 거죠. 너무 심하면 신경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뭐 약간의 우울감이 있고 뭐 불안하고 하는 정도는 누구나 다 그래, 이런 정도로 그냥 정상으로 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분석에서는 프로이트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정신병은 뭐고, 도착증은 뭐고, 신경증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느냐, 신경증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정상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신경증이 된다는 것은 정신병이나 도착증자가 아니니까 좋은 건데,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신경증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멀쩡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사회 문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 신경증 상태를 가장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신병, 도착증, 신경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신경증은 자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거고, 정신병자의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자의 경우에는 자아 자체가 없으니까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분열되어 있죠. 조각조각 나 있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이렇게도 행동하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보이는 나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임상가들은 많이 발견했죠. 자아가 없으니까 나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고 자꾸 3인칭 언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아 형성인데, 이제 일단 프로이트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 정체성이다. 자아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조금 정상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이 자아 형성이 되는 신경증자를 성 정체성이 상당히 확고하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주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신병자의 경우에는 남녀의 구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있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관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주체를 정신병자라고 하고, 도착증의 경우는 저 중간이겠죠. 자아 정체성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따라서 성 정체성 자체가 되게 혼란되어 있습니다. 자,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도착증자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현대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뭐 범죄시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이제 주체로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이제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도착증의 범주로 넣었던 이유는 성 전체성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남자이지만 여성이 사랑 대상이 아니라 남성이 사랑 대상이 된다. 이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어떻게 성 정체성의 문제가 정신 분석의 그 정신병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어떠한 경우에 신경증자가 됩니까? 제가 이제 편의상 신경증자를 정상적인 주체로 보았는데 성 전체성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를 잘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제 정상적인 신경증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잘 통과한 사람. 그렇다면은 도착증은 어떻게 될까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뒤에 들어왔는데 잘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병자가 될 주체는, 나중에 정신병자가 될 주체는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미처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게 프로이트 이론에서, 혹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장 정신병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신경증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뒤에 들어왔다가 이거를 잘 빠져나가고, 도착증은 들어왔는데 거기를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혼란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리적 주체는 뭐 조금은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보자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자체에 진입하지도 못한 주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제 오이디푸스가 정신병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이 유명해지고, 사실 그 말도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성장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어린 시절에 여자아이는 이제 아빠를, 남자아이는 엄마에게 포착이 되고 이제 너무 성적으로 욕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 이제 그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제 잘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 가족, 가까운 가족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가족 바깥에서 사랑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찾기는 찾아요. 사실 왜냐면 정상이니까. 뭐 엄마랑 커서까지 엄마랑 결혼하겠다, 아버지랑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억압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갖고 있고 그게 표면화되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막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고착이 너무 강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신경기자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다. 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단적으로 이 하나의 예를 들면 죄의식이 되게 강해지고,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행동에서 막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금지된 어떤 욕망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는 금지된 어떤 성적인 욕망을 달성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죄의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예고, 아주 뭐 일상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예인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은 갑자기 막 불안해져서 금방 손을 씻고, 이런 이제 행동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왜 무엇을 만지고 나면 손을 씻을까? 사실 무엇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런 행동도 아닌데, 이제 성적인 억압이 너무 심해서 무의식적으로는 이게 어떤 금지된 행위,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뭔가 죄를 졌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손을 씻어서 죄를 속죄하거나 등등의 행동들,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가 발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증상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왜 정상적인 신경증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기를 반드시 거쳐야만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면 이제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는데, 처음 태어난 아이가 그 개념이 없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남녀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언제 그거를 배우게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남녀의 성의 개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의미의 주체가 되는 거죠. 성 정체에서 나는 남자구나, 나는 여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기는 통과해야 되는 거지만 비껴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 오이디푸스기를 비껴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녀, 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을 정신분석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략히 정의를 해본다면, 2페이지 2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 최초의 인간적 의미의 성과 규범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적 의미의 성,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최초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성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그러나 인간적 의미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성이 허용이 되지,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지 않는지라고 하는 규범까지도 같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친상간 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는데, 바로 그거를 배우는 시기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이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반드시 통과되어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너무 성적인 억압이 심한 그런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2페이지에 다시 이제 1번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빠져나와야 한다. 부모에 대한 성적 욕망과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좁은 의미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의 좁은 의미의 사랑의 대상은 이제 가족 밖에서 찾는다. 바로 이것이 이제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남자아이는 자기를 아버지와 동의로 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자기를 엄마와 동의로 하게 됨으로써 인간적인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장소다라고 프로이트가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는 어머니가 나의 좁은 의미의 사랑 대상이 아니라 남자인 나는 이제 아버지처럼 되어서 이제 바깥에서 나의 사랑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동일화가 일어난다. 남자아이는 아버지와 동일화하고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동일함으로써 성부분이 없던 아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진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욕망이 허용되고 어떠한 욕망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시기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떠한 금지된 행동들이 존재하는지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지 않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욕망을 충족시키게 되면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바로 규범, 성과 관련된 그러한 금지의 규범을 배우지 못한 주체가 바로 이제 도착적 주체다. 이게 프로이트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여기에서 규범과 근심상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충동과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배우는, 이게 되지 않는 주체가 도착증이고 여기에서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안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마디 더 하면 이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위디푸스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위디푸스를 이해한다면 현재 정말로 인간 개인의 성격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특별히 내가 남자이고 또는 여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결정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너무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이론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성은 거세된 존재고 남자는 남근을 갖고 있어서 여성들은 여자아이는 그러니까 남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론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세 컴플렉스라고 하죠. 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누구는 찌찌를 갖고 있지 않고 누구는 이제 찌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찌찌가 있는 사람은 남자고 없는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해서 남녀의 차이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남근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남성 중심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남근을 갖고 있지 않는 여자아이는 열등하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남근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보편 이론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프로이트가 훌륭했지만 이제 여성을 설명을 할 때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죠. 여자아이는 거세된 존재이고 따라서 자기는 열등한 존재고, 그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남근을 얻으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편 이론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특수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들 중에는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신경증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생물학적 차이는 그냥 하나의 생물학적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뭐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거를 말해주는 건 절대 아닌데 간혹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남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우월하지 또 반대로 나는 남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세된 존재야 나는 열등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경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프로이트는 상당히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이론을 얘기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한계라는 거고 또 하나의 한계는 이제 성을 너무 많이 강조했다. 성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인간의 발달에서 내가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 남성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밝힌 공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푸스와 관련해서 너무 모든 것을 이제 성의 문제로 설명한 한계는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한계를 생각을 하면서 프로이트의 얘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그냥 제가 지금 설명한 것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거세 컴플렉스 그런 것들 너무 강조하고 남성 중심주의적인 이론을 얘기했다. 4페이지 이제 인간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프로이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먼저 프로이트 입장을 이제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아이의 성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 생각에는 여자는 남근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여자아이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 엄마가 남근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점이 프로이트가 여자아이의 발달과 관련시켜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너무 남성 중심주의적인 이론이지만 프로이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거세 발견, 여자는 남근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사실 그 발견은 남자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도 하는 건데 이제 일단 여자아이의 경우에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도착증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것이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첫째 5페이지에 첫째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어머니의 거세 발견은 엄마가 남편이 없어. 이것은 이제 그걸 알게 된 여자아이는 성의 전반적인 회피, 성적 억제 자기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에 도달하려는 활동을 포기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증오를 갖게 됩니다. 왜 나를 이제 여자아이에 관하니까 왜 나를 남근이 없는 그런 주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남성 컴플렉스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근이 없지만 나는 언젠가 남근을 가질 거야.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자아이지만 여성처럼 예쁜 옷을 입지도 않고 남자처럼 먹고 산다든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말씀드렸듯이 1920년대부터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비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시면 20년, 30년대에 들어와서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주의가 다 나왔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멜라니 클라인이 생각하는 건데 이건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정상적인 유치가 됩니다. 그러나 클라인은 이미 이제 1920년대 아주 오래전부터 남근 선망 이런 걸 비판합니다. 남근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여자아이가 남근을 선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리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현대 여성학 이론의 진정한 선구자, 이론적인 선구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근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결국 남근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몇 가지가 여자아이와 관련해서 병리적인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또는 뭐 정상적인 어떤 여성적인 자부심을 얻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열등에 빠진다. 사실 이게 남근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클라인의 이론에 따르면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아이가 열등감에 빠지는 건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키워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는 여자이니까 이렇게 살아. 왜 여자아이가 뭐 요즘 쓰는 말로 그렇게 나대 막 이렇게 계속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성장했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기는 어렵겠죠. 클라인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생물학주의를 넘어서서 이것이 부모의 양육의 방식의 문제, 가정, 환경의 문제로 설명을 해요. 이건 단순히 집안이 뭐 부유하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와는 사실 좀 다른 얘기죠. 정신적으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 아이가 사실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생기는 건데 바로 부모의 역할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사회든 좀 우월하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대개 좀 떠받침을 받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보다는 조금은 더 자부심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생겨나는 또 안 좋은 점이 뭘까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안 좋은 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실패를 해도 너무나 낙담을 하고 끈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막 중심처럼 왕자처럼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거라면 뭐 계속 성공해서 잘 이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찮아서 남자아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실패했을 때 이제 왕자처럼 크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전의 이제 양면이긴 하나 그래도 여자아이들 전통적으로 해서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성들이 조금은 더 그래도 유리하게 더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바로 멜라니 클라인은 이제 그런 점을 강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도착증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인데 도대체 어떠한 웨디푸스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병리적인 주체가 생겨나는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가 도착증, 특히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혔는데, 자, 어떤 남자가 동성애자가 된다. 왜 동성애자가 될까요? 왜 동성애자가 될까요? 웨디푸스 시기를 거치면서 그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다. 이게 프로이트의 기본 이론인 거죠. 자, 여자아이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에 따르면 거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남자아이는 거세 불안을 갖게 되잖아요. 웨디푸스 상황에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벌어지는 일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거세잖아요. 그래서 거세 불안이 생긴다. 자, 그런데 거세 불안이 생겨나는 이유는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장을 하면서 남자아이가 남근을 갖고 있지 않는 여자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근이 없는 존재, 즉 여성, 여자아이 또는 뭐 엄마 보게 되면서 거세 불안이 이제 실제로 생겨난다는 거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왜냐하면 남근이 없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에 의해서 거세를 당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웨디푸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엄마를 욕망하는 건데, 그러다가 보면은 거세를 당할 수 있다. 그 거세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여자 자체인 거죠. 남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도 거세를 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심하면 웨디푸스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프로이트의 발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근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엄마도 남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프로이트의 용어에 따르면 남근을 갖고 있는 어머니, 이게 도착증자의 가장 핵심적인 환상이라는 거죠. 사실 엄마는 남근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의미에서. 그런데 장차 도착증자가 될 사람은 엄마도 남근을 갖고 있다. 왜? 엄마가 남근이 없다면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거세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웨디푸스의 거세 불안 상황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환상을 발전시키는 거죠. 바로 이것의 논리적 귀결이 뭘까요? 엄마는 남근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남근이 없는 존재와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세 불안을 너무나 강하게 불러일으켜서. 그러니까 남근을 갖고 있는 존재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남근을 갖고 있는 존재야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동성애잖아요. 그죠? 이게 프로이트의 논리, 이게 황당한 논리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착증자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거세 불안이라는 거죠. 거세 불안. 왜 거세 불안이 생기는가? 사실은 금지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친상간 욕망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부모를 이제 정상적으로 애정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바깥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인간에게 허용된 그런 어떤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 되는데, 어린 시절에 웨디푸스에 너무 강하게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너무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세 불안이 생겨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도착증자는 웨디푸스 컴플렉스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도착증자의 가장 큰 문제는 거세 불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디즘 또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왜 여성들을 공격을 하고 강제적으로 어떤 성적인 그런 범죄적인 행동을 할까? 거세 불안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 여성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성을 공격을 했을 때, 힘으로 공격을 했을 때 무언가 존재하던 거세 불안이 조금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이 도착증의 기본 논리인 거죠. 거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엄마는 낭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이제 사디즘 도착증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막 불안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폭발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일상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일어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도착증자의 경우, 사디스트의 경우에 거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는데 그게 정말로 범죄적인 행동들이 되었을 때 진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상황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제 이 케이스를 읽으면서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경리학 최근 조엘 도르라고 하는 분석가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사실은 저자의 소개입니다. 일부러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추려서 한 남자에 관한 사례인데 부모가 이제 이 아이의 출생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의 생애 첫 5년 동안 유일한 자식이었던 남자아이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위아들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엄청난 애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신이 또 아이를 굉장히 끔찍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고 항상 자기가 이렇게 끼고 도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행여 자기 품을 심리적으로 이제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심지어 학교를 늦게 보내기도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학교를 못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가 어머니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병리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적인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도착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정도 돼야 도착자가 되는 거죠. 그냥 엄마가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착증자가 되는 건 아니고 도착증자 뭐 이런 사람이 됐다 했을 때는 실제로 이런 이제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역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전혀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전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 아이는. 그렇겠죠. 아버지는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만 몰두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없는 존재죠. 없는 존재. 자,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도착적인 그런 어머니의 행동들이 이제 사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그는 어머니와 경험했던 육체적 교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 뭐 심지어 엄마가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같이 하기도 하고 등등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구체적인 접촉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남동생에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는 지금 이 사례의 주인공인 남자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자기가 첫 번째 아이를 잘 돌볼 수 없으니까 파출부를 고용해서 이 파출부가 자기를 대신해서 첫째 아이를 이제 소위 위로해주는 굉장히 도착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7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적나라한 이제 그런 룰을 쭉 보시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를 유혹하고 성적인 만족을 제공해주고 7,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러한 도착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설명에는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설명이 많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웨디푸스 콤플렉스 시기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해서는 안 되는 금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인의 이러한 태도는 그러한 금지 자체를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나와는 괜찮아. 절대 남들한테는 말하지 않으면 돼. 요 부모의 굉장히 애매한 태도가 이 아이를 굉장히 좀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지. 옳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관행상 이런 거 하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도착적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병들잖아요. 사실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너와 나는 되고 남들한테 비밀하면 돼. 이런 과정이 이제 한 인간이 도착자가 되고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런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중간 부분까지도 그 파출부가 이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좀 금지된 성적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뭐 성행위도 했다 라고 나오고 진학에서는 금지된 향유라는 방식으로 아이를 향유에 인식했다. 향유라는 것은 이제 쾌락이라고 하면 됩니다. 금지되었으면 금지하고 쾌락을 거절해야 되는데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는 거죠. 이러한 애매한 태도. 이것이 이제 문제다. 8페이지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거치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점점 부각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 무관심한 존재였죠. 뭐 엄마하고 이렇게 밀접하기 싫으니까 아버지는 뭐 있으나 마나 기억 자체가 없었는데 금지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처벌자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굉장히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죠. 원래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이를 혼낼 때는 혼내지만 자유롭게 아이를 이끌어주는 그런 아버지여야 되는데 이제 금지된 어떤 이런 성적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무조건 폭력적인 사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례에서 아버지는 실제로도 좀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이기는 했다. 이렇게 이 사례에서 생각했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보면 아버지의 존재와 연관된 그의 모든 기억은 바로 그 계기를 고려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부각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만 더 기억하고 그런 것만 더 기억에 남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실제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육체적이고도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가혹 행동했다. 아이를 무시하거나 따뜻한 말도 교육적으로 아이를 잘 키워주는 아버지가 절대 아니었다. 10페이지부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10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욕적이고 유혹자인 그리고 어머니의 애매한 지배에 사로잡히기도 불구하고 아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엄마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아버지는 폭력적이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엄마가 피해를 당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들이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고착되어 있던 어머니의 몸이 어머니가 아이들이 볼 때, 이 아이가 볼 때 이제 혐오스러운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볼게요. 하지만 몇몇 변화들은 그가 어머니와 맺었던 관계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역시도 자기 아들을 만족시켰던 유혹의 다양한 시도들을 진정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특히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나체로 자기 몸을 보이거나 혹은 자신의 탐욕을 마치 숨기려는 듯이 암시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더 편하게 어머니의 요청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의 육체는 점점 혐오감을 주기 시작했다. 혐오감. 그러니까 이제 이 도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환상이 어느 순간에 불안과 혐오를 야기하는 그런 여성.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10페이지 중간 부분.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 12살 무렵에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 아이는 부모들의 거친 사디즘적 행위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행위들의 무례함보다는 거꾸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재촉하는 것에서 탐욕스럽게 표현되었던 쾌락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원초적 장면의 우연한 광경은 잊을 수 없는,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사디즘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성행위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 매질도 하고 혁대로 때리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희생자인지 엄마가 희생자인지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머니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이상한 궤도에 들어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는 일목요연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성행위 장면에 의해 전적으로 쇄신했으며 그 장면이 보여준 독서의 부당성이 깊이 상처를 받았다. 그의 무기력한 상태는 며칠 뒤에 예상할 수 있듯이 그의 향후의 리비더 투여의 방향을 영원히 결정지을 저속한 외상적인 외상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알지 못하는 20대의 한 남자가 그를 불렀다.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유혹하도록 자신을 내버려뒀다. 그 남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특별한 과정 없이 그를 강간했다. 그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성적 경험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느낌과
타인의 향유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가혹한 행동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맡겨버렸다는 치욕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이런 치욕스러운 성적 체험을 남에게 단속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안수기 약속했다. 이 순간이 동성애로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는 순간인데, 자, 또 읽어봅시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진정한 순환이 시작됐다. 그는 자신이 여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증오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까 그 목격한 원초적 장면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재촉하는 장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는 우선 애매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여자들은 모호하고 낯선 존재로 그에게 여겼다.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여자들은 그가 회피해야 될 혐오스럽고 위협적인 존재로서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이제 여자들은 이제 대놓고 단호하게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자, 이 미워하게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해져서, 이 증오나 혐오감이 너무 강해져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않더라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파트너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스럽고 하는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최초의 동성애적 경험은 18살 때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커다란 만족을 주거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또 이제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거세 불안과 여성에 대한 엄청난 혐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자가 되었는데 동성애적인 어떤 행위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안 돼요.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남성이 창녀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연히 뭐 돈을 지불했겠죠. 찾아다니면서 이 여성들이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 저자는 어떻게 해석하죠? 사실은 이제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도착증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환상이 엄마가 남근을 갖고 있다라는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환상이기 때문에 확고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남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남근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건 환상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환상이 유지가 되어야만 거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여성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11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죠. 여자들과 관련한 이러한 의심스러운 태도의 집요한 존속은 어머니의 남근과 관련해 가지고 있던 환상적인 문제식이다. 그래서 엄마는 남근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남자에게서 여자의 질의 부재는 사실상 남근의 부재라는 문제가 전치된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 보게 되면 성도착증, 폭력적이거나 뭐 굉장히 범죄적으로, 사실은 모든 어떤 뭐 동성애자가 다 이렇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평온하고 이제 그런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절대 이제 범죄자는 아니고,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은 사실 범죄자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극단화되었을 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데,
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남성적인 그런 병리적인 문제입니다. 남성적인. 왜 남성적이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자도 남근을 갖고 있다라는 환상을 집요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세 불안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성의 존재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여성의 존재 자체가 거세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여성은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혐오스러웠는가? 아까 나왔던 원초적 측면에서 그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고통을 당한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가 타락을 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의 진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엄마 편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편이 되고 그리고 여성의 존재를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은 공포 혹은 혐오 이것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성도착증, 폭력, 특히 폭력을 등반한 성도착증은 진정으로 남성적인 그런 주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자, 12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까지만 보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관점의 역전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희생자라는 이 관점의 역전입니다. 도착적 환상에 적합한 상상적인 구성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즉 거세 공포에 책임 있는 엄마가 아버지를 욕망의 원죄 속으로 이끌어 넣지 않는다면 거세가 불가능하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거세 불안은 결국 엄마의 책임이었다라고 전치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아버지가 나를 거세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 이 엄청난 거세 불안의 원천은 이 어머니의 욕망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이제 모욕하고 학대하고 공격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고 오히려 아버지는 보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이 이제 조엘 도르라고 하는 분석가가 실제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밝혀낸 건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신경증자들의 경우에는 힘들지만 자기의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착적으로 이제 굳어진 주체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만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세 불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경증자들처럼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자기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사실 맞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고 엄청난 거세 불안에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순간에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그만두고 뛰쳐나가게 된다. 전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오는 거죠. 메디쿠스 콤플렉스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엄마와 아버지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메디쿠스 콤플렉스 이 시기를 잘 지나지 못했을 때 사회가 병들 수 있는 개인과 사회가 병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다. 이게 특수한 사례이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개인적 병리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망상분열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 부분을 10분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 동안 빨리 얘기하고
오이디푸스기 프로이트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 오이디푸스기의 클라인, 이 시기는 이제 프로이트가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도착지까지 포함해서 프로이트 많이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의 한계는 이제 너무나 모든 것을 성이라는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남녀 성부분을 알기 훨씬 더 이전에 0세에서 2세 또는 뭐 1.5세 시기에 일어나는 이 시기에 어떤 일에서는 이 시기에 벌어질 일들에 더 원초적인 근거가 모여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멜로디 클라인.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클라인이라는 엄마죠.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젖을 먹이고 따뜻함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엄마가 더 직접적으로 양육에 어떤 책임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모유를 줌으로써 아이를 바로 이제 여기가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고 이 시기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실제로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아버지의 역할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에 따르면 엄마는 거세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와 동요하게 되면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존재하고 엄마의 역할은 극소화되어 있거나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근데 클라인은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이 최초의 시기에 엄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둘로 나눠서 3, 4개월 태어난 지 3, 4개월 되는 그 시기를 망상분열적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생후 한 6개월에서 16개월 우울적 위치. 이 두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을 때 정신병자, 정신분열증자가 된다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잘 통과하면 신경증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경증자는 또 정상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두가 다 똑같은 정상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신경증이라도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심각한 사람이 있다. 이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날까? 오이디푸스를 잘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잘못 통과하게 되면은 정신분열증자가 되고 또는 통과를 해서 정상이 됐다 할지라도 이 시기를 충분하게 잘 보내지 못했을 때는 정상이 됐다 할지라도 굉장히 심각한 신경증자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프로이트가 설명할 수 없었던 멜로디 클라인의 이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기를 잘 통과해서 신경증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어머니와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신경증자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정신병자로 남게 된다. 바로 이 망상분열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망상분열적 위치에서 우울적 위치로 옮겨갔을 때 정신분열증에서 극복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로 더 나아갔을 때 정신병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텍스트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잠깐 살펴보고 이해하면 사회적인 의미를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불안이죠. 태어나자마자 특히 어린아이는 자기가 파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쌓이게 됩니다. 뭐 그건 우리가 뭐
정신분석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이라든가 아이가 뭐 젖을 먹지 못했을 때 엄청나게 울고 불안해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사실 다 이제 죽을 우리처럼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환상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유기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안. 이것이 가장 강한 시기가 바로 생후 3, 4개월 바로 망상 분열적 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엄마라는 대상을 통합된 인격체로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인 이유든 지적인 이유든 인지적인 이유든 사람마다 이제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엄마를 통합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파편화된 부분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부분 대상. 그래서 젖을 먹고 있을 때는 좋은 대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엄마가 이제 맨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또 어쩌다가 실수로 살짝 시간을 뭐 30분이라도 늦춰서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제 엄마의 젖이 없는 상태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통합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젖을 먹을 때는 굉장히 아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엄마의 젖이 사라지고 부재할 때는 갑자기 이제 엄청난 고통, 파멸의 불안에 빠집니다. 그 둘이 같은 엄마인데 왜 엄마의 젖이 현재 존재하지 않을 때 아이는 생후 3, 4개월 정도 된 아이는 엄청난 불안에 빠질까?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사실 엄마라는 개념도 없으니까 엄마라는 개념도 없지만 언젠가 다시 내가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즉자적으로 불안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엄마의 부재를 견딜 만한 어떤 인지적인 측면도 없고 엄마라는 대상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신뢰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순간 갖고 있는 어떤 파괴적인 공격성, 프로이트는 그거를 죽음 충동이라고 얘기하고 클라인은 그걸 죽음 충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파괴성이고 공격성인 거죠. 나쁜 대상, 부재하는 어떤 대상,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환상 속에서 갖게 되는 거죠. 클라인에 따르면 환상 속에서 어떤 엄청난 공격성을 갖게 되면 그게 외부로 투사가 되어서 엄마의 부재하는 젖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유명한 삼키는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클라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상을 향해서 공격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 공격성이 투사가 되어서 자기의 사디즘이 투사가 되었고 그 대상이 자기를 공격한다. 그래서 삼키는 어머니의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게 투사가 되어서 이게 다시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뭐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부재할 때 엄청난 파멸의 위협에 쌓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머물게 되면 바로 정신분열증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결여, 배고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통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환상 이게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이상 속에서 굳어지게 되었을 때 성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박해망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의 우울적 위치라는 데서 이 엄청난 정신분열을 야기하는 망상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게 엄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되는 이 시기의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여긴다는 거죠. 젖을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엄마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근데 엄마가 살아하죠. 그러면은 엄마가 계속 나에게 언젠가 잠시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달래준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신뢰감과 안정감이 생기게 되죠. 엄마가 잠깐 사라져도 그 부재를 견딜 수가 있고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도착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좌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충동들을 만족하지 않고 견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충동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클라이드에 따르면 어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우울적 위치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엄마가 없는 순간을 좌절의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순간을 이제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딜 수 있는 그 순간이 결국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신뢰감이 생길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것을 환경적인 것을 어머니가 꾸준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클라이드 말하는 좋은 엄마. 그러니까 분리와 좌절을 견딜 수 있으려면 아이는 엄마를 신뢰해야만 하는데, 아이가 엄마를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엄마가 항상 돌아와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신뢰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프로이트가 설명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조은미의 성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조은미의 성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원초적인 그런 경험이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좀 확대해서 좋은 엄마, 아이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과 주체화, 부재를 견디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엄마로 인해서 아이가 자아가 이제 통합이 되어가고 불안을 극복하는 거죠. 안전감과 신뢰가.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이 아이가 이제 좋은 엄마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통과해서 사회에 나왔어요. 청소년. 근데 엄마가 평생 이 아이를 따라다녔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다시 지금 사회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전혀 청소년으로서 또는 청년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신뢰할 수 있었는데 사회는 이제 신뢰할 수가 없고, 사회는 신뢰의 이미지로 차가우고,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잘 견뎌나갈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퇴행을 해서 이 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울적 위치에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다가 다시 현실에서 이런 어떤 좋지 못한 사회를 대면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우울적 위치에서 퇴행을 해서 사회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불안과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하나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회는 개인과 달라서 엄마가 해야 될 역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엄마는 이 아이를 평생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회가 이제 건강한 사회가 수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빨리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15페이지에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클라인도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망상분열적 위치, 부분 대상을 인지한다. 엄마를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 아주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해서 즉자적이죠. 젖을 먹으면 회피하고 젖이 없으면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막 증오하고 공격하고 발로 차고 증오의 화신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뭐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선악 개념이 없다. 그렇죠. 선악 개념이 있고 뭐 그러려면 무언가 사랑,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이 생겨야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근데 뭐 이 시기 어린아이는 뭐 그냥 편하게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선악, 뭐 사랑 이런 개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비도덕적인 시기입니다. 눈앞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한 그런 것에만 집착.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차원, 아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뭐 원래 그런 거니까 그 3, 4개월 된 아이를 놓고 야 너는 왜 선악 개념도 없고 그렇게 직자적이고 즉각적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런 심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뭐 웨디푸스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인의 진정한 업적 중에 하나는 웨디푸스 시기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 시기의 잔재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시기에 머물러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고 운이 좋아서 이 시기를 통과해도 이 시기에 잔재가 남아있다. 이게 메다리 클라인이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게 미학 예술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시간 아니지만 사실 예술적인 어떤 것에서 중요한 것은 광기라고 하는 것이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말하자면 이게 화끈한 거를 보여줘야 예술인 거예요. 평범한 거 보여주면 예술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인간의 근원적인 광기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왜 예술가들은 다 광기와 직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고 뭐 이렇게 이성적인 예술가는 없어요. 그죠? 예술가들은 항상 광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정상적인 데다 광기를 갖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이 시기를 다 거치기 때문에 발병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의 잔재가 항상, 그러나 예술가들은 이것을 잘 사회적으로 승화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승화하지 못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벌일까? 여기는 도덕 개념도 없고 선악 개념도 없어요.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순시도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정말 그 나라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인에 따르면 우울적 위치로 넘어가야 한다. 보시면 우울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 슬픔,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우울적 위치냐 하면은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엄마가 사라졌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가 고통에 빠지니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엄마에 대해서 이제 엄마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나를 버려두고 가다니 엄마를 엄청나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무의식적으로 살해하는 거죠. 살해, 무의식적으로죠. 모친 살해,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도친 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친 살해도 있잖아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친 살해. 모친 살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이 엄마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또 전에도 그런 걸 하는데 그때는 엄마라는 개념도 없으니까 모친 살해라는 개념을 쓸 수도 없고 우울적 위치라고 치는 엄마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나를 내버려두고 떠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어떤 고통 속에 빠지냐면 우울, 불안에 빠집니다. 클라인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박해 불안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난 죽을 거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 여기에서 불안은 우울 불안. 물론 여기도 박해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울적 위치에서의 핵심은 우울 불안. 왜 우울한가 하니 사실은 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줬다는 것을 아이도 아는 거죠. 엄마가 나를 떠났지만 언젠가 돌아오고 그 사랑을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도대체 엄마는 뭘 하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고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정신분석적으로는 멜라니 클라인이 밝히는 것이죠. 자, 선악 단순히 나한테 쾌감을 준다, 나에게 불쾌를 준다라는 그런 어떤 도구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옳고 그른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려면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책감이 동반되지 않는 선악 개념.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 시기에는 선악 개념이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불안만 있는 건데 이 시기에도 물론 불안인데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공격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진정으로 초창기지만 인간적 주체가 됐으면 기초가 놓였다.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엄마가 자기에게 사랑을 주었다. 신뢰할 수 있는 엄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 아이가 죄책감을 갖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타인을 공격을 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인간성의 기초는 결국 엄마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지속적인 어떤 좋은 엄마로서 신뢰를 주었을 때 진정으로 인간적 주체가 됩니다. 이거를 2단계를 지나서 미리스로 왔을 때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주체가 된다. 이거를 듣는 것이 이제 멜라니 업적이고 당연히 프로이트는 몰랐던 실력이고 락강도 몰랐던 일이고 오직 클라인만이 정신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16페이지 요약 일단 그냥 빨리 보죠. 아동에게 충분히 좋은 지금까지 말했던 충분히 좋은 엄마의 환경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아버지의 부재는 아이를 고통에 빠뜨리고 그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 클라인의 이론으로 설명을 했지만 아까 도착지구 사례에서 황당한 엄마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진짜 사회적 의미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라고 해서 그 결과 이제 그러니까 좋은 엄마 아버지가 부재할 때 아이는 병리적인 부재를 발달시키고 병리적 유형의 자를 발달시키고 나중에 있는 자, 불평적이고 비굴한 자, 자살, 불안, 의존, 가식적 삶, 거짓자, 분노, 비행, 공주, 평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 골든타임 시기에 어린 시절에 결론적으로는 좋은 엄마와 아버지, 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그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으려면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사실 좋은 엄마 되기 어려워요. 그죠? 엄마 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봤지만 엄마 아버지가 다 일하러 나가고 밤 11시에 그러고 아이들은 대부분 다 좀 불량한 비슷하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좋은 아이를 만드는데 이 좋은 엄마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는 아이인데 이 엄마는 누가 보살펴주냐고요. 그죠? 당연히 더 큰 엄마가 보살펴줘야죠. 큰 엄마. 큰 엄마가 누구겠어요? 국가죠, 국가. 그죠?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어떤 복지국가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발 좀 복지국가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어서 엄마를 못 만나고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엄마를 만나도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비는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뭐 병들어도 병원도 정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돈을 조금만 내거나 무료로 해도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저는 이거 같아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 하고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 죽었다. 제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뭐 슬픈 거 말고 사회적으로 가장 슬픈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걸 많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 보면은 그분이 이제 빈민운동을 하게 되고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바닥에 병원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분노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돈 하고 외치더니 쓰러져 죽었다고 그걸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어렸을 때 이제 봤던 얘기지만 이제 그 감상주의보다는 사실 좋은 엄마, 이 좋은 엄마가 좋은 거에 그러려고 좋은 엄마가 뭡니까? 애들 최소한 자유롭게 교육시켜주고 아픈 경험 들어주고 우리 큰 엄마가 좋은 엄마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사회적 국가 혹은 충분히 좋은 국가 혹은 인위적 국가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참 희한한데 국민들을 헌법에 사실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이 참 독일 같은 나라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그런 기본적인 게 다 나와 있지만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학에서는 학비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법률가. 우리나라 이 법률가들은 어쩌면은 그렇게 해석을 못해도 엉터리로 맨날 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해석들을 하는데 귀재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치가들이 못하면 사법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국성을 부렸을 때 이제 일부 주에서는 대학 학비를 받으려고 했어요. 학생들이 헌법에 국가가 교육을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학비를 받느냐. 대법원에서 땅땅땅 학비 받는 건 위헌. 뭐 갑자기 뭐 대학 학비를 뭐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렇게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헛다리 얘기만 하고 좋은 엄마 어디 갔어? 그죠? 좋은 엄마 어디 갔냐고. 개인적으로 좋은 엄마도 인생 살기 힘들어요. 제가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나한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과 사회 철학에서 바라본 가정 문제나 사회적 문제, 개인의 문제, 좋은 엄마도 설득하는 거에 사회 나가서 나쁜 엄마들이 가는 거예요. 경제사에 내몰리고 망상 생기는 걸 좋아해서 바로 정신분석이 개인 치유에만 머무르는 학문이 아니라 결국 개인이 사회잖아요. 그죠?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고 사회가 망가지면 개인이 잘 클 수가 없어요. 이런 요소를 빼놓고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를 좋은 엄마, 좋은 국가로는 유비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감사합니다.